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서울에 있는 오래된 다가구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가구라 그러면 뭔가 멀쩡한 건물에 방이 뭐 한 15개 이상 되고 그래서 새가 꼬박꼬박 나오고 이러면 이런 걸 우리가 다가구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건물을 갖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서민들의 꿈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오늘 나온 물건은 여러분들이 약간 노후된 지역에 가면 너무 흔하게 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 관점에 대해서 오늘 물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주택이에요. 주택인데 우리가 말하는 다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해 있고 토지는 몇 평이에요? 29.8평이에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금 서울에 있는 다가구들이 경매가 엄청 많이 나오죠. 토지들이 몇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몇 평에서 몇 평까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30에서 50평대까지가 제일 많아요. 물론 자루형 토지 같은 경우에는 50평이 조금 넘을 수 있어요. 입구 들어오는 길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인 거는 보면 30에서 한 50평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30에서 45평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당 물건은 29.8평, 약 30평 되죠. 그러면 다중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건물 면적은 48평이고 감정가는 11억입니다. 물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골목길 안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물건이에요. 그래도 2층은 샤시로 어느 정도 수리되어 있는 것 같고 3층은 한번 손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2층에서 옥상 올라가는 계단도 있죠. 요즘은 약간 루프탑을 이렇게 올라가서 꾸미는 것도 요즘은 트렌드예요. 이렇게 보고 주차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옛날 물건이니까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이런 거 없는 주차장을 우리가 어떻게 거꾸로 활용하느냐도 더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여기는 지하겠죠. 지하 101호다 보시면 되고 여기는 201호, 여기가 1층, 여기는 401호 하는 거 보니까 좀 전에 우리가 말했는 1층은 지하 1층이고 여기는 옥탑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옥탑방도 하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로는 차대나는 거 보니까 한 4m 도로는 될 것 같죠. 4m 도로는 될 것 같다. 또 지하로 들어가는 거는 출입문이 또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요즘 또 레트로 감성으로 해서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도면을 보면 내부 구조는 옥탑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하는 방 하나가 있고 또 옆에 방은 방 2개, 부엌,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룸 하나, 투룸 하나. 그리고 1층은 3룸, 2층 또 3룸, 그리고 3층은 옥탑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빨간 벽돌의 집 구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차장은 아예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건축물 대장 한번 볼게요. 가구 수는 한 가구, 이러니까 단독주택으로 허가가 되어 있는 물건이다.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지하 52평방미터, 44, 5평방미터. 그래서 현재는 전혀 불법적인 내용은 없는 물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입지적인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건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입지가 중요하죠. 입지. 부동산은 뭐니 해도 그냥 입지가 최고입니다. 여기는 홍대 입구역이에요. 홍대 입구역에서 내려오면 신촌역이 있고 여기 경의선으로 내려오면 서강대역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라인을 뭐라 그럽니까? 연트럴 파크를 해서 내국인보다는 여기는 거의 외국인들이 더 많은 지역이에요. 가보면 우리가 이제 아침에 보통 체크아웃을 몇 시 하죠? 11시 정도에 전후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0시 한 반부터 한 12시 정도 돼서 요 라인으로 걸어 다녀보면 캐리어 끌고 다니는 외국인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몇 개월 전에 여기 한번 일 있어서 가봤는데 아침에 외국인들 너무 많아서 너무 놀랐어요. 여기는 한국인지 외국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외국 친구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다니는 길이고 늘 보던 데니까 익숙하다 보니까 별로 그 느낌이 없는데 외국 친구들이 여기가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회장이 작년이었나? 서울시장 만나러 한번 왔어요. 와서 한 얘기가 마포구가 전 세계 에어비앤비 1등이래요. 월등 1등이래요. 그래서 규제를 좀 풀어주라고 서울시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규제를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죠.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서울시에서 이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거 알아요? 서울시에서. 몰라요? 우리 이제 한강 다리 옆에 보면 카페 있잖아요. 한강 다리와 다리 중간에 보면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카페를 없애버리고 거기에 에어비앤비를 돌린답니다. 아, 그 뉴스 못 보셨구나. 이제 서울시에서 거기가 이제 얼마나 뷰가 좋아요. 맞죠? 한강에 해 뜨는 것도 보이고 해 지는 일몰이 그냥 예술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뭐 평일이 30만 원 정도 되나? 그리고 주말에 한 50만 원 이렇게 해서 에어비앤비 돌린답니다. 야, 대단하다. 그렇죠? 저는 이제 좀 한강 옆에 그 카페 생겼는 거 보고도 야, 진짜 머리 잘 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숙박시설 쭉 다리 옆에 난간에 다 만든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인기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봤을 때는 입지적으로 너무 좋다. 그리고 위치는 이런 지역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까지만 보고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까지 봤을 때 우리가 투룸이 하나 있고 쓰리룸이 두 개 있죠. 그리고 원룸이 두 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런 물건을 어떻게 하냐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를 받는 게 좋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활용해서 월세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좋을까요? 극대화시켜야 돼요. 여기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33M2를 외도민으로 정상적인 허가를 받고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문이 2개 이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건물 주인이면 누구한테 동의서가 들어갈 필요도 없잖아. 이런 동네는 이런 거 하나 매입해서 이렇게 운영하시면 내가 보유하면서 지가 상승. 우리가 또 경매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굉장히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입찰자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안 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감정가에서 한 번 유찰되고 최소한 2번 이상 유찰되어야지만 사람들 들어오는 게 이런 물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는 다가구 방이 10몇 개씩 있고 20개 가까이 있는 거는 입찰자들 몇 명 들어옵니까? 20명. 그리고 감정가에서 거의 90% 훨씬 넘어야지만 낙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물건은 상대적으로 입찰자 수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이런 물건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외도민을 허가내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방개수는 어느 정도 있어요. 원룸도 2개 있고 투룸 하나, 쓰리룸 2개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전세로 세팅해야 돼요. 원래. 그러면 젊은 친구들이 들어올까요? 좀 연세 있는 분들이 들어올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회원님 보시기엔 어때요? 그렇죠. 젊은 친구들은 주차가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런 건물이 잘 안 있으려고 해요. 맞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조금 연세 있는 분들이 대출을 받고 들어올까요? 그냥 들어올까요? 그냥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대출 안 받고 자기 자금 100% 넣고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한번 들어오면 거의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이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세 세팅하면 우리가 해보면 통상적으로 내가 세팅 끝나면 내 돈이 안 들어가요. 왜? 우리는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낙찰받으면 내 돈이 투입이 안 된다는 장점이 있고 내가 저렴하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들고 있으면 주택수에는 한 가구가 포함이 되지만 보유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땅값은 매년 상승하기 때문에 내가 보유하기 굉장히 심플한 물건이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은 지금처럼 우리가 과거에는 보증금 얼마 월세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즌은 끝났어요. 이제는 서울의 다가구의 제일 단점이 뭐였어요?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지만 월세 수익이 너무 저렴했죠. 그런데 이런 물건처럼 33M2나 에어비앤비 우리가 외도민을 허가받아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이런 거 낙찰받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데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고 수익을 내면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감정가 대비 많이 유찰되니까 대출이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85%는 기본적으로 나와요. 우리가 이거 해보면 오래된 다가구들 있죠? 이런 친구들이 대출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는 물건이다.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장점이 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입찰해 볼 수 있는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크게 엑시트를 내가 두 가지 알려드렸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괜찮은 거예요. 이게. 지금 또 이렇게 보면 이런 거를 받고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또 개발이 되면서 시세 차익을 보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요즘 같은 트렌드로 한다 그러면 이런 거 낙찰받고 방을 내가 좀 수리해서 꾸며서 감성 있게만 조금 한다 그러면 굉장히 수익 구조가 좋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이 아닌 33M2 에어비앤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 원룸은 지하 같은 경우에는 주당 20만 원, 투룸은 일주에 3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그리고 1층은 서리룸이니까 주당 60만 원. 그리고 2층도 서리룸이니까 주당 여기도 60만 원. 그리고 옥탑방 여기도 주당 얼마예요? 20만 원. 그래서 우리가 원룸은 2개잖아. 그렇죠? 그럼 일주일에 20만 원 곱하기 2개 하면 되고 투룸이 30만 원. 자, 서리룸이 60만 원. 그러면 일주일에 40만 원, 일주일에 30만 원, 일주일에 120만 원. 그러면 190만 원. 일주일에 190 정도의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달이면 거의 800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거를 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감정가가 얼마였어요? 11억 9천이에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한번 유찰돼서 9억 5,300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유찰은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했을 때는 거의 7억대에 낙찰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7억대에 낙찰받으면 실질적으로 85% 정도 하면 내 돈이 그냥 1억 조금 더 들어가고 한 달에 이자 공제하더라도 500만 원 이상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투자금 1억 정도의 기준을 잡았을 때는 지방 소도시 가야 400 정도 나와요. 광역시 빼고 지방 소도시 가면 내 투자금 1억 기준으로 얼마 나오느냐 하면 400 정도 돼요. 저희들 기준으로. 근데 얘는 서울인데도 그보다 수익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이런 물건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시간이 지났을 때 큰 수익을 가질 수 있고 보유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 이런 물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변경되었으니까 다시 나오겠죠? 어제 변경되어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방송하려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변경되어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그래도 해야지 뭐. 변경됐다는 거는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권리를 보도록 할게요. 말소 기준은 2021년인데 이분은 대항력 없고 이분은 가족이에요. 한 사람이고 보증금 1억 8천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배당 요구했기 때문에 배당 받고 나가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밑에 이제 가처분이 있는 거예요. 가처분. 잘 보세요. 강성, 강헌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족 형제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한 가처분이니까 후순위라도 우리가 인수해야 될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거 사람들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이 가처분이라고 무조건 폐쇄하는 게 아니고 이 가처분에 뭘 봐야 돼요? 청구 금액을 봐야 돼요. 청구 금액을. 그래서 저희들이 사건 열람을 했어요. 사건 번호를 검색하면 우리가 지금 2023에 카단 60이에요. 이거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건명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청구 금액이 얼마예요? 1억 6,200이에요. 그러면 내가 최악의 상황에 이게 인용이 됐거든요. 인용이 되어서 지금 권리자가 승소한다. 그러면 낙찰자는 어떻게 돼요? 1억 6,200을 물려줘야 돼요. 누구한테? 권리자한테. 맞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최악의 경우에는 1억 6,200을 인수한다는 생각하고 내가 입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물건을 유형을 내가 설명해 드리는 거고 가처분의 유형을 설명을 해 드리는 거지 낙찰받고 이걸 인수해라고 내가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사건을 이해하시고 보시는 거를 내가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려나? 가처분이 있다고 무조건 패스하지 말고 이제 가처분은 있는 경우도 있고 소유권 전체를 갖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1억 6,200이라는 청구 금액을 명시했기 때문에 낙찰자가 이 금액만 인수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조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낙찰금 이외에 이 물건을 들어간다 그러면 이 금액을 인수해야 될 상황도 생긴다. 그러면 자 현금이 조금 있는 분 입장에서는 거꾸로 얘기할게요. 사람들이 이거 입찰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못 들어오지. 왜? 겁이 나서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후순위 가처분을 내가 인수해야 되는데 그 명확한 거를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유찰되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약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에 입찰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낙찰 금액에서 1억 6,200을 인수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운 좋으면 4억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내 현금이 한 2억 정도 있는 분들은 입찰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현금 2억 투자하고 결론은 내가 얼마 정도 수익 날 수 있는 거예요. 대출 받고 하면 한 1억 하면 한 700 정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 굉장히 괜찮은 물건이에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보면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메리트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후순위 가처분을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내가 확인한다 그러면 어떤 거는 보면 가처분 금액이 굉장히 작은 것도 있어요. 한 1, 2천만 원짜리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너무 좋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체크하고 여러분들이 입찰 준비하면 하나의 또 나한테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물건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 물건이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알았죠?